잡포스팅, 링크드인, 인디드나 이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이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캐나다 생활, 자연적인 라이프스타일, 내추럴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캐나다 생활에 대해서 잠시 나눠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제 캐나다 생활 2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Canadian Experience 이민이라는 것을 하기로 하면서 가지고 있던 워크비자의 취업비자의 3년 안에 첫 2년 동안 1년의 풀타임을 채우면서 첫 번째 일자리가 끝남과 동시에 제가 이민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이민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저는 타이밍도 좋고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이민을 신청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서류 준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유학을 처음 한국에서 올 때는 물론 유학원에서 서류를 도와주셨지만, 제가 캐나다에 와서 유학 비자를 연장하는 거나 또 유학 비자가 끝나고 취업 비자, 그리고 취업 비자에서 이민을 신청하는 거,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한 시민권 신청까지 저는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다 제가 직접 했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건 바로 문서, 다큐멘트들을 정확하고 빠짐없이, 그리고 그들이 묻는 잘 제출해내야지만 처음에 한 번에 예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자격 조건이 맞아줘야 되기도 하지만 그 자격 조건이 맞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문서 너무 지저분해서 알아볼 수 없다거나 뭐가 하나 빠져 있다거나 묻는 거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거나 믿음이 가지 않는, 신용이 가지 않는 어떤 그런 다큐멘트가 있을 때 다시 되돌려 보내거든요. 다시 한번 되돌려 보내고 나면 그 이후로부터는 되게 일이 복잡해집니다. 혼자 하시게 된다면 혼자 진행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CIC라고 Canadian Immigration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구글에 치시면 CIC라고 하면 다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상세하고 보기 편하게 필요한 문서들이 뭔지 체크리스트까지 해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는 문서만 정확하게 잘 소집하셔서 쓰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 같은 거를 유학원이나 이민 업체 같은데 맡기게 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사실 해보면 이게 그렇게까지 돈 받아야 되는 일인가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했는데 괜찮았어요. 매번 할 때마다 문제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민을 받고 난 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원래 일하던 캐나다 법인에 기회가 주어져서 완전한 사무직에서 이제는 조금 제가 공부한 거에 가까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안에서 제가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뽑는 어떤 그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공석이 날 때마다 사람을 수시적으로 뽑습니다. 가장 먼저 회사에서 기회를 주는 사람은 회사 안에 있는 사람 중, 다른 부서에 있거나 다른 자리에 이미 있는 직원 중 새로운 자리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바깥에서 포스팅도 하고 요즘 링크드인, 글래스도어, 인디드나 이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각 회사들마다 웹사이트에도 공지를 하는데, 해외에서 잡을 찾고 싶으시다면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맞는 잡이 있는지 등등을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회사 안에 이미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빠른 정보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안에서 움직이지만 여전히 인터뷰도 하고 이력서도 검토를 하시고 제가 알맞으면 뽑아주시는 거죠. 이제 저는 같은 회사 안에서 다른 부서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저는 Finance and Accounting 하면 재무회계죠. 재무회계의 부서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도 제가 여전히 부서에서 제일 어리고 거의 회사에서 제일 어리다시피 했고, 첫 3개월, 4개월 정도는 진짜 정신없이 그냥 일했던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정이 넘쳐서 일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고 핵이 넘치는 무서울 거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했던 거는, 저는 참 사람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재무회계과 사람들이 좀 재미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랄까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예산 보고 엑셀 스프레드शी트 같은 거 보고 맨날 애널라이징 하고 숫자 더하기 빼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세일즈나 마케팅에 있는 창의성 넘치는 사람들에 비교를 하면 되게 좀 재미가 없는 사람들의 집단이에요. 전 성격이 우선 부서와는 굉장히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처음 1-2년 그렇게 일하는 게 사실 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한국 대기업의 캐나다 법인이다 보니까 이
캐나다 회사와는 또 다른 점이 처음 겪는 문화 충격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수직 관계가 다잖아요.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아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답답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 계시는 분들은 뭐 당연한 걸 갖고 그러나 하시겠지만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정말 회사에 그리고 이 일에 가장 효율적일 것 같은 그런 의견을 수립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서 이런 문화에 적합한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좀 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적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이 일이 이래 비효율적으로 밖에 못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밑에 사람들은 왜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둘 수 없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어요. '나만 이런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가? 행복하지 않나? 행복한 사람이 더 많나? 불행한 사람이 더 많나?' 다들 그냥 '여기서 시간 때우고 돈 벌려고 하나?' 하는 생각을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고 또 제가 살고 있었던 토론토 같은 지역은 지금 현재 기준 세계 3 위로 집값이 비싸고 거품이 많이 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옆집과 붙어 있지 않고 딱 떨어져 있는 단독 주택을 detached house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스타일홈이에요. 대부분 살 수 있는 집 중에 가장 작은 거죠. 콘도나 뭐 아파트먼트가 아닌 이상. 그런 거에 평균 토론토 집값이 1.2 밀리언이거든요. 다른 동네에 가면 진짜 어마어마한 저택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생활비가 굉장히 비싼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직을 한다거나 뭐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고 나서 사업을 시작을 한다거나 이렇게 선뜻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도 저희 남편이랑 둘이 맞벌이를 하면서 매달 모기지 내기에 바빴어요. 버는 걸로 먹고 사는 정도의 그런 경제력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부서에서도 너무 좋으신 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 힘듦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버팀목이 바로 그런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평생 중에 반 이상이에요. 아침 8시 에서 5시 까지 일한다고 생각하고 토론토는 평균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리가 원래는 한 15분 정도 하면 되는 거리인데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다 보니까 적어도 1 시간 정도는 걸려요. 저도 원래 집을 회사 가까운데 일부러 신혼집을 마련을 했는데 그냥 15 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집까지 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짧게는 30 분 길게는 1 시간 이상도 걸리는 때가 많았어요. 6 시에 집에 가서 겨우겨우 저녁 해 먹고 뭐 씻고 앉으면은 벌써 잘 시간 아닙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회사를 가야 되잖아요. 잠자는 거 빼고 나면은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하는 곳이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둘러보니 꾸준히 매달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회사라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동안 일과 정치적인 그런 회사 생활 사이에서 그 좋은 분들이 저는 3년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버팀목이 돼 주셨다고 진짜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가 예산 관리 또 정산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예산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아세요? 매일 욕을 먹어요. 제가 예산 관리자로서 해야 되는 일은 다른 부서에서 이만큼의 돈을 이 프로젝트에 쓰고 싶다 해서 프로포절을 가지고 오면 매니저나 또는 더 보스이신 CFO께 이거를 제가 이 사람들을 대변해서 설명을 하고 결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직접 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재밌어요. 재밌긴 한데 항상 돈 쓰지 말라고 헛소리를 하는 부서다 보니까 되게 욕먹는 경우가 많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고 그 사이에 제가 재밌게 했던 것들 중 하나는 회사 곳곳이 안전한지 이제 매달 체크하고 리포팅하고 뭐 이러는 세이프티 모임이라든지 세이프티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cultural 그룹이라고 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150여 개 종류의 나라에서 종류의 문화에서 온 다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회사 문화 안에서도 그거를 존중해줘야 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서로에 대한 문화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벤트성의 어떤 것들이
구상하고 이벤트를 하고 이러는 그런 또 그룹이 있어요. 내가 어디 소속인지 상관없이 원하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인데, 저는 원래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이벤트를 구성하고 이런 거를 학교에서도 좋아했었고 인제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룹에 참여를 하게 됐죠. 그래서 매달 어떤 때는 뭐 당연히 한국 뭐 추석, 명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우리가 몰랐던 다른 우리 직원들이 온 곳에서 생기는 문화적인 그런 게 있기도 했고, 그런 걸 구상하면서 되게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우선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 직원이 거의 한 250 명에서 300명 정도 됐었는데, 없던 게 이런 게 생기면서 자기의 피곤한 그런 직장 생활에서 깜짝 이벤트 같은, 내 문화를 알리는 것 같은, 나를 위하는 것 같은, 내가 내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다른 직원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다 보니까 조금 일상에서 벗어나서 즐길 수 있는, 좀 행복해할 수 있는 일상 밖의 어떤 이벤트였던 거.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학교에서 비교를 하면 방과 후 활동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 일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저희 팀원들, 저희 재무회계과 이 부서에 있는 저희 팀원들께서 저한테 "너는 어카운팅 하는 애 아닌 것 같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지고, 나도 이게 내가 좋아해서 한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사람들이 멋지다고 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재무를 공부를 하고 그거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이 일을 하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했고 신혼집도 차리고 저의 아이를 가지기도 했고 좋은 기억들도 많긴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회사를 다니면서 좀 행복에 대한 갈망이 되게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행복도 내 행복이고, 지금 이 회사 안에 300여 명이 되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행복한지도 궁금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되게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인제 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나이가 어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서 '쟤는 남의 일에 왜 저렇게 관심이 많을까?' 하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건 여러분 제 성향입니다. 어느 순간 회사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회사로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회사가 뭐 때문에 그런 걸 신경을 써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통계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회사에서 직원의 행복을 신경을 써 줄수록, 복지를 신경을 써 줄수록 이 사람들의 일하는 효율성도 늘어나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늘어나서 회사로서도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윈윈인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의견을 낼 수 있고 그 의견이 어떤 때는 수립이 됐을 때 오너십을 가지고 너에게 모든 책임과 너에게 모든 공이 있을 거라는 사명감, 이런 게 없죠, 여러분. 그러면 일할 때 사람들은 절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성취감이 바로 사람이 본질적으로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회사는 꼭 각 직원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해요.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그 복지를 신경을 쓰면서 많이 돌아서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휴먼 리소스 HR 공부가 좀 해 보고 싶어졌어요. 그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별거 없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서 '아 굳이 저걸 뭐 때문에 돈 주고 공부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비즈니스 스쿨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중에 뭐 마케팅도 있고 오퍼레이션도 있고 파이낸스도 있고 어카운팅도 있고 하지만 HR도 있거든요. HR이 휴먼 리소스인데 공부보다는 실전에서 많은 경험이 필요한 그런 필드입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트레이닝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이 HR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야로 나뉘는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사실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라는 분야였어요.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직원들과 매니저가 어떻게 하면 이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트레이닝은 정말 넘쳐나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런 직종 자체가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하려다 말고 이 나이스쿨을 들으면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우선은 내가 이 공부를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캐나다는 일자리가 거의 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못한 얘기로 3부에서 만나도록 해요. 바이.